헬스케어 3.0 시대라는 것은 앞으로 IT 기술과 유전자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그 갭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메디칼 커넥트 센터를 이미 수행을 해서 그 병원의 역할이 환자 치료가 아니라 거기에 전방인 사전 진단과 예방, 또 치료 후에 그 사후 관리와 재활에 더 넘나드는 인더스트리와 리서치와의 상호 콜라보레이션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의학기술은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해방시켰다. 더불어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제약,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의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 속에서 병원은 다양한 치료제와 수술법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켰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지금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다. 과연 헬스케어 3.0 시대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바이오 의료 분야의 이제 병원의 역할이 요즘에 과거에 진료만 하던 것에서 이제는 다양한 저희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병원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니즈와 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죠. 앞으로 인간이 오래 사는 건 기대 수명이고요. 그러면서도 펑셔널하게 사는 거는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갭이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5년 동안에 평생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어떻게 저희가 매니지먼트 할 건가가 사회의 문제고 큰 문제고 또한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CG를 저희가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IT의 발전, 유전자의 발전 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좀 더 그 갭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3.0 시대는 과거의 1.0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고 청진기가 개발돼서 2.0 시대로 넘어오면 20세기 초부터 질병 치료와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시대였고 이때는 제약과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는 시대입니다. 작금 애들은 3.0 시대에는 그거보다는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의 연장이 더 중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부담이 오바마 대통령도 크게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0 시대에는 각 2.0 시대의 서비스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각각 사업 모델과 경쟁 구도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의료 서비스가 병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앞으로는 스마트 아파트, 그래서 집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실버 아파트인데 노인분들이 혼자 독거하시는데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나 보통의 액티비티보다 더 움직임이 없는 게 감지가 되면 바로 보안업체에서 출동하는 그런 아파트도 이미 생겼고 핸드폰으로도 앞으로는 바이탈 사인 같은 생체 정보를 인식을 해서 연결되어 있는 병원이나 이쪽을 아널리시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자동차도 시트에 앉거나 핸들을 잡으면 그 사람의 건강정보, 생체 정보가 앞으로 서로 인식되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의 공급 주체 자체가 다양화되고 영역이 서로 융복합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이 이제까지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만 국한이 됐었다면은 앞으로는 그 병원의 질병의 사전 예방과 사전 진단, 그리고 또 병원의 후방 사업인 재활 및 요양 등의 분야에서 사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실질적인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의료 서비스의 변화는 얼마 전에도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정부 지침도 나왔지만 이미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로봇 서저리를 많이 하죠. 로봇 서저리는 의사가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로봇이 있다면은 먼 곳에 다른 나라에 있는 세계적인 훌륭한 의사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기계를 두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송 속도 자체의 타임렉 때문에 그게 조금 아주 중요한 수술은 힘들지만 그 언맷 니드가 앞으로 곧 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본의 도쿄라든가 낙도를 이어주는 원격 진료, 우리나라도 이미 낙도라든가 아니면 그 구치소 같은 데는 원격 의료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는 더 풀리리라고 봅니다. 이런 시공간 제약이 극복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또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료 정보의 주체 자체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산업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IT와 전자, 자동차로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총 버짓 자체도 자동차, 전자, 반도체를 합친 것보다 이미 큽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에 대한 갭 매니지먼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비중과 범위는 정말 커질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병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까지는 주로 그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가장 큰 부분이 메디칼 서비스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20년에 이르면 불과 몇 년 뒤의 일입니다. 이제까지보다 저희가 예방이라든가 진단, 질병 후의 사후 일상 관리에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를 해야 실질적인 창조 경제, 새로운 모델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자체도 병원이 앞으로는 저희가 레귤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발전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발전을 하면서 레귤레이션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원이 비진료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면서 병원 간에 아마 신사업에 대한 추진 조직과 추진 체계 또 실제로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병원은 분명한 치료와 건강관리에 대한 이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방과 후방 사업이 가능하고 그쪽에 기존에 있는 보험사나 건강관리회사, 요양원 이외에도 다른 사업 주체와 서로 합종 연행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나 병원들의 예를 보아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진국의 자연 발생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예를 봐도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 같은 그 하버드 쪽에 보스턴 쪽을 봐도 이미 젠자임과 연구 협력강을 강화해서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열심히 하는 것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하였고 파이자 같은 빅파마도 이미 MGH 캠퍼스 내로 2011년대에 실질적인 치료제 개발 조직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존에는 제약회사가 약을 생산하면 병원은 그냥 쓰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유전체 치료는 재료라든가 치료제 개발 만드는 것 제조 자체가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향후 산업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준비가 필요하고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인 브링햄 여성병원과 또 다나파버 암연구소 같은 데서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무려 4천만 불 이상의 그 버짓을 투자를 해서 빅데이터 축적을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ROI가 분명한 이런 미국 같은 조직에서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베스트에 따른 리턴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희도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런 경쟁 구도에서 저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결국은 병원은 중개 연구를 통해서 환자의 미충족, 언맷 니즈를 저희가 수렴해서 기초 연구의 모델과 결과를 해석해서 융복합 연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차세대 헬스케어의 구심점은 어떤 인더스트리나 저희가 리서치나 또 하스피탈 단독이 아니라 서로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는, 특히 병원에 있는 MD 선생님들은 엔드 커스터머입니다. 엔드 커스터머면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프로스머의 역할에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R&D 분야의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돈을 쏟아붓고 있고, 거기서 특히 저희가 GDP 대비해서 비율을 보면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얼마만큼의 ROI를 얻었을까요?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속해 있는 바이오 R&D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체인이란 말도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인이란 말은 벨트형입니다. 이건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라, 벨트형으로 전 단계에서 누가 일을 역할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맡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디파트먼트의 시대가 아니라 지식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밸류 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개발, 기획, 처음에 기초 단계부터 저희같이 트랜스레이션을 해서 소비자가 쓰는 그 단계까지가 전주기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어느 단계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밸류넷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에 병원이라는 엔드 커스터머면서 커스터머에게 공급을 하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이 얼마나 큰가, 이런 혁신 플랫폼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트랜스레이션을 통한 정말 서비스와 시장 진입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창조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심점에 적어도 바이오 메디컬 밸류 넷에서는 병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테이크홀더로서 생태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짧게 저희가 산업부와 같이 했던 과제 설명이 여기에 적합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메디컬 커넥트 센터라는 바이오 의료 커넥트 센터로 산업부에서 했는데, 이 설립 목표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방영한 바이오 의료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 체계적인 중개 연구가 가능한, 보통은 우리가 항상 공동 연구죠. 근데 산학 연병 쌍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많은, 저희가 예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저희가 슈타인바이츠 독일의 연구재단이라든가 미국의 UCSD 커넥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지식 서비스 이전이라든가 또 커넥트,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국내에는 이런 게 해외에는 다 퍼블릭 섹터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프라이빗 섹터의 돈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제로 저희들은 병원에서 한정된 돈이었기 때문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바이오 소재로 세 분야를 한정해서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한 것을 컨설팅을 받아서 병원 플랫폼에 저희가 우리가 자문위원 풀을 만들어서 그 의뢰가 오면은 TF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커스터머 입장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과제를 하였고,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위드 메디컬 센터라는 그런 기치로 저희들이 바이오 의료 분야의 기업들을 도와드렸고,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업그레이드와 신기능을 찾는 세 개의 키워드, 컨설팅과 교육과 커넥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외협력기관과 컨설팅과 교육과 커넥트를 시행하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처음에 이 과제를 할 때 평가받을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R&D의 분야였기 때문에 평가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몰라서 저희가 설명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석세스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제는 우수 사례로 발표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5년 과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내년 중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이었고요. 의료기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음압으로 네거티브 프레셔로 창상을 치료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었다가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전 세계 벤처 기업들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보고 써달라고 가져왔을 때는 도저히 대기업 제품하고 상대가 하는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0%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성형외과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온디맨드 컨설팅, 인뎁스 컨설팅이라는 저희들의 창조를 만들었는데, 온디맨드 컨설팅은 단기간 미들텀에 그야말로 TF팀에 의한 컨설팅이고요. 인뎁스 컨설팅은 스팟 R&D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컨설팅과 교육을 수행한 결과 제품이 아주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를 일일이 만들어서 학회에 발표도 하고 또한 논문도 내면서 이 기업이 각 병원과 커스터머에게 가져갈 때 에비던스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뭐 비용이 떨어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더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커스터머에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의뢰전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0%에서 지금은 거의 뭐 80%로 점유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수출하고, 얼마 전에는 중국의 그 차이나 FDA에 획득을 해가지고 아마 비약적인 해외 매출액도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대표적인 석세스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이 단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바이오 메디칼 에코시스템 내에서 스테이크홀더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 형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퍼블릭 섹터에서 거버먼트의 그런 프레임을 점점 만들어서 서비스 R&D도 활성화해서 창조 경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센터는 결국은 병원의 역할이라고 다 축약될 수가 있는데, 인더스트리의 언맷 니즈를 수렴하고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언맷 니즈를 수렴하는 메신저 역할을 병원이 해야 되고, 또한 이런 융복합 연구를 주도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결국은 병원에 우리가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또 R&D뿐만 아니라 R&BD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병원과 이런 BMTC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병원의 센터가 되고, 또 이제 지금은 대구와 우성에 천복단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제 센터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천복단지에는 국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더 활성화되는데 하나의 툴로서 이런 컨설팅과 병원 플랫폼의 컨설팅과 커넥트, 네트워킹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였고요. 병원이 단순한 환자 진료가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에코시스템에서 하나의 스테이크홀더로서 지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에서 앞으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또 틀이 있어야 플레이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나의 저희가 예를 제시했다고 보고 많은 저희들이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료나 헬스케어 이런 리서치 수준이 세계에 다가섰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들보다는 아직은 떨어져 있거든요. 레드킨 이펙트가 있겠죠. 다 같이 뛰면 결국 같은 자리예요. 우리가 그들을 오버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리만의 차별화, 우월점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플레이어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IT하고의 융복합, IT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갔으니까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도 IT라든가 다른 분야하고의 융복합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우회로 도달하면 전체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인 공급뿐만 저희가 고려했었는데 향후에는 IT 산업을 거듭할 수 있는 성장 동력과 측면에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먹거리 성장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면 향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고갈,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산업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에너지 산업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환경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그린 에너지 시대를 위해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에 대해 들어본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요새 최근 이슈되고 있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는 그 IE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 변화가 한 서너 가지로 큰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존에 스마트 그리드 그래가지고 전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열이나 가스, 전기,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통합적인 에너지 시스템 체계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인 중앙공급식에서 신재생이라든가 연료합이라든가 이런 분산 전원 체계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력에 대한 편리성, 수용성, 제어성이 이제 상당히 크게 됨에 따라 가지고 발전소의 이제 탈산소화를 좀 요구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 협약 대응해서 과거에는 신재생이라든가 다른 여론에 대해서 집중 투자했는데 가장 비용 효과가 큰 부분은 효율 향상 기술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개발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효율 향상 기술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올 여름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죠. 블랙아웃이라든가 전력 피크 부하 관리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국가 안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공급 부분은 기존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전기, 열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산, 전달, 공급 체계를 놓고 IT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나 최적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R&D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부분은 최근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시큐리티 부분만 고민했었는데 에너지 부분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부분에서 상당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외 기업체에서 엄청 투자하는 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이제 공기업이 많아서 정부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 주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분산 전원, 수요 관리 기술도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R&D 부분도 단위 기술은 이제 포화돼 가지고 단위 기술을 기술 융합이라든가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자체도 글로벌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과거에 공공성이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현재로는 시장 논리에서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상품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뭐 선진국 같은 거 미국에는 CCTP, EU는 세플랜, 일본은 크로스 프로그램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주요 기술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R&D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본의 크로스에 대한 예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1개 기술 통해서 2050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50%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 정도는 기존 컨벤셔널 테크놀로지를 가능하지만은 21개 기술,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수요 기술을 통해서 각각 60%를 일단 기여를 하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일본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사점은 뭐냐면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연료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지만은 그게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개발 품목이라든가 코스트라든가 에피션시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얼마나 선택적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R&D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략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에너지 부분에서는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이제 정부의 하나의 큰 롤이고요. 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은 단위 기술보다는 공통 핵심이라든가 또 실증,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쪽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 R&D 이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부분도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또 리즈를 반영한 정부의 R&D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이 로드맵은 결국은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잡는 게 정부의 중요한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로드맵 자체는 단순하게 저희가 테크놀로지를 한 게 아니라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국내 시장 분석이라든가 역량 분석을 통해서 전략 방향을 세팅한 후에 정해진 전략 품목에 대해서 마일스톤별로의 저희가 타겟을 정하고요. 그 품목을 실행하기 위해서 키 테크놀로지를 선정해서 기술 획득 방안을 만드는 이런 3단계 논법에 의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크게 최근에 ICT 기반으로 스마트 기술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ICT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전세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기반에 대한 전략화에 따른 또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투 제로라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안전 문제에 해당되는 정전이라든가 원자력 이런 문제를 가능한 한 제로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부분에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자체는 중앙공급에서 분산전원 체계 내에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술 개발 방향 크게 세 개를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쪽,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조성, 이 세 방향을 축을 놓고 저희가 R&D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미래부에서도 미래 그 혁신 기술을 하고 있지만은 에너지 부분 때도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코스트를 혁신적으로 떨어뜨린다든가 그리고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블랙스완 기술이라 해서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은 한번 개발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이런 기술을 저희가 집중 개발해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복합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좌측에 있는 VTG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전기 자동차를 태양광으로 충전시킨 다음에 운행을 하다가 피크 부하가 걸렸을 때 전기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에서 가정에 전기를 공급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일본 내도에서 집중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가상 발전기 VPP,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같이 점으로 되어 있는 가상의 그 에너지 원자체를 ICT 기술을 묶어서 화력 발전소라든가 원자력에 해당되는 규모를 공급시킬 수 있는 이런 가상 발전기를 저희가 또 투자를 한다면은 향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관련해서 효율 향상이라든가 원자력, 화력 발전, 신재생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현재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육성,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타 부분의 에너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2020년에 세계 시장 10%를 달성할 수 있는 강석유 50개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대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부품과 대기업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 이런 협력 프로그램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현재 올해부터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R&D 범위는 제품 혁신과 기술, 신뢰성 부분에서만 저희가 집중 개발했는데, 비즈니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요구되는 특히 편리성이라든가 가격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새로운 제품과 연계해서 시장에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을 좀 개발해 보자.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10년 전에 대만의 HT사와 애플사가 처음에는 기술술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애플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웹 개발을 충분히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R&D를 추진을 한 반면에 HT사는 단순히 제품 혁신 쪽만 R&D를 추진해서 현재 이런 주가에 대한 4배 차이 나는 이런 게 비즈니스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목표 시장,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 뭐냐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치 네트워크라 해서 대학과 연구소 등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정부 지원이라든가 외부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 지원 체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R&D의 방향을 잡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부분에서는 타겟 자체를 전략 시장을 표적화할 거냐 아니면은 니치 마켓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할 거냐 동남아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가격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 부분에서는 우리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전문 인력이 있느냐, 또 첨단 생산 설비가 있느냐 이런 주변 설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알파이에서 테크2 마켓 플랜이라는 부분을 개발해서 민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모델을 나타난 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 이외에 마켓 분석 그리고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병행을 해서 R&D 혁신을 통한다면 새로운 그 시장 진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런 사례를 미국 알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형태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유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기술 융합형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기술을 융합해서 각각의 단점인 기술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풍력과 태양광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햇빛이 좋을 때는 풍력의 효율이 떨어지는, 이거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과 인문사회, 특히 디자인과 융합해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통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자. 그래서 기존 개발된 여러 테크놀로지를 통합해서 새로운 그 적용처를 찾는 이런 모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태양광 텐트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전기기를 가구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창의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유형별로를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이제 국내 시장이 없으면은 저희가 R&D를 지원을 안 했는데, 국내 시장 이외에 해외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트랙을 만들어서 뭐 동남아라든가 또 선진국의 특화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략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장 발굴형이라 그래서 현재는 시장이 없지만은 여러 제도를 통해서 3년, 5년 후에 엄청난 시장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런 유형을 또 하나 이제 개발한다면은 새로운 우리 먹거리 산업의 중요한 동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비전 로드맵이라 가지고 과거에는 모든 스펙 자체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창의성과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뒤져서 저희가 올해에 각각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와 효율만 저희가 마일스톤별로 목표를 정해서 공고를 한 후에 여러 가지 방법론은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 로드맵이라 그래서 마일스톤별로 2015년, 2020년에 대한 정부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그 로드맵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태양광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나타낸 건데요. 가정용, 상업용, 발전용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 정책이 부여됐을 때, 그리고 R&D를 했을 때의 그 커브를 나타내서 각각에 대한 연도별에 저희가 목표를 제안해서 민간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 부분을 저희가 예시를 줘가지고 민간에서 어느 부분에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향후에 할 부분에서만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 5년 동안에 대한 히스토리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해가지고 저희가 인벤토리, 웨어하우스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타낸 건데요. 여기 나타난 것 같이 여러 테크놀로지를 ICT 기술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드맵과 웨어하우스를 저희가 잘 활용한다면은 새로운 그 비용 효과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시스템 회사에서 스펙을 저희가 받아서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개발한 다음에 대기업에 공급을 시켜준다면은 기존에 단순히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한 거를 대기업의 연계가 단절이 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시스템의 효율이라든가 코스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민간에 이제 어나운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요 그림은 그 에너지라는 부분은 ICT와 동일하게 공급, 전달,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중간에 폭탄 두 개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각각에 대해서 기술과 기술을 융합을 시키고 서로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면은 이 이외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그 모델과 또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기획보고서에서 차별화, 그러니까 어떤 컨소시엄이 너무 획일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기획보고서 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 개발의 최종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여러 가지 그 사업화 전략을 반영한다면은 우리가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 효과라든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신제품과 시장적인 부분에서 변혁형 혁신이라는 부분은 투자 대비 10%를 투자했을 때 효과 부분은 한 70% 정도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변혁형 혁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집중 개발한다면 향후에 먹거리 부분에서 새로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신규의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형 유형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저희가 개편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일적인 기획이 아니라 다양한 트랙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시장과 연계하는 이런 그 R&D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의성과 공정성, 자율성을 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기획을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에너지는 이제 원별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전체 저희가 플로팅을 해서 에너지 공급 기술, 에너지 수요 기술, 에너지 혁신 기술로 저희가 재편을 해서 현재 2014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D 기획의 체제 개편 부분도 기존에 기간별로 돼 있던 부분을 톱다운을 하는 이제 전략 핵심, 그리고 이제 정책 수요에 반응할 수 있는 미드업 형태,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바텀업 형태,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재편을 했고요. 기획 방법도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재편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향후에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T 기술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혁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집중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효율 향상 기술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집중 개발해서 국가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30%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제 인상 깊었고요. 그 안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라든가 에너지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역할에 있어서 헬스케어라든가 에너지가 어떤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학기술이 어떤 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된 점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여러 성과들은 굉장히 창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술도 마찬가지죠. 그 새로운 세계 하나를 열을 때마다 굉장히 창조적인 거죠.